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끼어들어? 외부인은 비켜서 있어. 무궁화 조개를 단 중념이 면회온 여선을 거칠게 밀쳐버렸고 면회실 공길은 얼어붙은 듯 가라앉았다. 그녀 앞에는 눈가가 멍들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가리까지 제대로 딛지 못하는 젊은 병사가 서 있었다. 그런데 간부들은 기간이라는 말로 포장한 채 작은 지시를 그 의미로 위세를 부리듯 그 병사에게 가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들게 하며 사람들 앞에서 압박을 줬다. 여자는 까지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눈빛과 말투 하나까지 전부 새겨 넣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병사가 다시 몸을 숙이려는 찰나 그녀가 앞으로 나서서 가로막았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만. 이건 선을 넘었어. 그녀는 외투 안쪽에서 특수통신 단말기를 꺼내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서지우가 육군 참모총장이다. 헌병, 건목, 감찰, 지금 즉시 이쪽으로 투입해. 그들은 비웃을 틈이 있었다. 10분이 채 되기 전까지는 곧바로 부대 상공을 뒤덮는 헬기 소리가 들렸고 창문이 떨릴 만큼 괴놈이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더니 갈셋을 간 장군이 들어와 정중히 거수경 내했다. 총장님, 부착했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은 완전히 멈춰섰고 중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방금 자신이 밀쳐낸 여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고개도 못 들 상관이었다는 것을. 이 뒤에 이어질 완전한 역전과 몇 분 만에 부대 전체가 뒤집히는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놓치지 마라.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그녀가 총사령부를 떠나 단장한 채 아들을 만나러 오던 그날부터 시작하자 충청남도 계룡대 중심부에 위치한 육군본부는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이었다. 그 거대한 건물의 최상층에는 육군 참모총장실이 있었고 그곳의 주인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대장 진급 기록을 세운 서지호 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엔 네 개의 별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년도 32년째 군 복무를 해온 서 총장은 제7형칠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을 수없이 경험한 입지전적 지휘관이었다. 과거의 시절 그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타격하고 복귀하고 북경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던 요원이었다. 그럼 그녀가 현재는 육군 전체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이 되었다. 서 총장의 집무실은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과 부대 휘장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두툼한 안보 작전 보고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연병장을 뛰었고 아직도 사격장에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유지했다. 오아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경의했다. 차 총장은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고 군기문란의 혐의가 발견되면 지위를 막론하고 필히 징계했다. 그녀의 송곳 같은 눈빛은 위선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명령은 곧법이었다. 하지만 그의 서 총장의 기분은 무겁고 이상했다. 내 새벽부터 계속해서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피해 아들이 있었다. 반동현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서 총장의 전부였다. 서 총장은 일찍이 남편을 보냈다. 동현이 고작 3살 때 남편은 해외 파병 임무 중 전사했다. 그 이후 서 총장은 홀로의 아들을 돌보며 군생활을 버텨왔다. 밤늦게 퇴근하여 잠든 자식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새벽에 출근할 때 도시락을 챙겨주던 날들이 어제 같았다. 동현은 어머니의 부재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를 존경해 왔었고 어머니의 뒤를 걷기로 다짐했다. 동현은 금년 초 자원 입대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다는 경기도 이천의 제3공수여단 비호부대를 지원했다. 메사 총장은 자식의 선택을 말리지 않았다. 특전사의 피가 흐르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심정은 가났다. 밤마다 아들이 고된 훈련들을 이겨내고 있을지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지 염려가 되었다. 그녀는 대장의 계급으로 아들 부대에 전화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용서될 수 없는 사적인 청각이었다. 그래서 서 총장은 일반면의 날을 기다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서 총장은 오후 3시가 되자 부하들에게 개인 용무가 있다고만 전하고 본부를 나섰다. 그녀는 경호원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다. 자가 차련인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홀로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서 총장은 군복을 벗고 트렁크에 준비해둔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하얀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단화. 그녀는 백미러 보며 짧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다. 미치 얼굴은 그저 평범한 쉰대 중년 여성이었다. 미개의 별을 단 배잔이 아니라 자식을 보러 떠나는 한 사람의 엄마였다. 계룡대에서 이천까지는 약 2시간 여정이었다. 서총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추수를 끝낸 논들은 지푸라기 흔적만을 남긴 채 조용히 있다. 낸니는 운전을 하는 중 도면을 처음 품에 안았던 기억을 회상했다. 28세 젊은 중이었던 그녀는 출산 후 6주 만에 부대로 복귀했다. 게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작전지로 달려갈 때나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야만 했었다. 동현은 튼튼하게 컸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검도와 합기도를 배웠고 중학교에서는 수영 선수로 활동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체력 검정에서 특급을 받았다. 매니는 엄마와 같이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미서 총장은 자식의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군대는 낭만적이지만은 아는 곳이었다. 특히 특전사는 더욱 그랬다. 사전의 훈련과 전후에 그리고 가끔은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서 총장은 그 모든 것을 겪어왔었다. 그래서 더욱 걱정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차가 접어들자 찻잔 밖으로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천은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비오 부대가 있는 곳은 험한 산속이었다. 보안이 승려인 특수부대라 지도에도 없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서 총장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초병들이 앞을 막았다. 그녀는 군 신분증을 건넸다. 병사는 면회 명부를 대조하고 정문 통과를 지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군 최고 사령관인 걸 몰랐다. 주차장에 차를 댄 서 총장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몹시 쿵쾅거렸다. 내 동현이를 못 본 지 100일이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은 꽤나 씩씩해졌을 카였다. 서 총장은 챙겨온 쇼핑백 속의 간식과 음료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안입이 가능한 물품들이었다. 그녀는 면회소로 걸어갔다. 부대 표지판을 따 거두며 주위를 둘러봤다. 체육복을 입은 대원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그녀가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의 느낌이 물씬했다. 면회자는 낡은 건물이었다. 문 앞에는 면회 수칙과 시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서 총장은 건물로 들어섰다. 내부는 낡은 탁자와 의자들이 배치돼 있었고 가른 며느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아내와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듯했고 노부부가 아들을 보러 온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낸는 창가 좌석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시간을 보니 오후 4시 10분이었다. 면회 기시까지 20분 남았다. 서 총장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초조함을 억지로 삼켰다. 묘했다. 그녀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베테랑이었다. 포탄이 빗발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전투보다 떨리고 있었다. 엄마로서의 직감이 불길한 징조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다. 서 총장은 손을 꽉 쥐었다 폈대를 계속했다. 손 안에 식은땀이 났다. 그녀는 창문을 쳐다보았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지기 시작했다.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마침내 면회 시간이 됐다. 린린이 열리고 대원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서 총장은 초조하게 문 쪽을 주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등장했다. 강동현 일병. 그러나 서 총장이 본 아들의 몰골은 그녀의 가슴을 먹게 만들었다. 베개 저이 씩씩하게 입수하던 아들의 크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현의 한쪽 눈가는 검붉게 멍이 들어 있었고 반대쪽 다미에는 무언가에 긁힌 것처럼 깊게 베인 흉터가 보였다.
입가는 찢어져 피딱지가 굳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서총자는 자리를 각차고 일어났다. 녀석은 엄마를 보자 했어 웃음을 보이려 했지만 입가의 통증 때문에 표정이 이그러졌다. 서총자는 뛰어가 아들을 껴안았다. 동현의 옷에서는 파스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다급히 물었다. 동현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때렸어? 동현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다. 아니에요, 엄마. 작전 중에 굴어서 다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러나 서총자는 눈치챘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동현의 부상은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눈의 피멍은 구타를 당한 흔적이었고 입의 상처는 손찌검을 당해 터진 것이었다. 다리를 저는 것은 군화갈로 정강이를 아주 세게 걷어차였기 때문이었다. 서 총장의 눈매가 무섭게 변해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올랐다. 그렇지만 꼭 눌러 참았다. 아들 면전에서 분노를 폭발시킬 순 없었다. 서 총장은 동현을 의자에 앉히고 가방에서 빵을 꺼냈다. 이것 좀 먹어라. 네가 즐겨 먹던 거 사왔어. 동현은 빵을 받아들였지만 턱이 아파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떼어 먹었다. 미여의 서 총장은 아들의 꼴을 보며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통증도 잊어버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내 반드시 그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서 총장은 아들을 달래며 부대 내의 정엄을 은밀하게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동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훈련이 고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 총장은 아들의 공코를 갔다. 동현은 겁먹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 끔찍한 괴롭힘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다. 서 총장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졌다. 그녀는 군의 최고위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없는 보통의 엄마였다. 자식을 보호하지 못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쳤다. 그러나 서 총장은 금세 능적을 되찾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가해자는 반드시 색출될 것이고 처벌은 가혹할 것이었다. 면회 시간은 겨우 30분이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서 총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네살의 손은 상처투성이로 거칠었다. 구타를 막다가 생긴 생채기들이 아물며 남긴 흉커들이었다. 서 총장은 아들에게 약속했다. 동현아, 엄마가 무조건 널 구해줄게. 조금만 거쳐. 알겠지.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지만 옳지는 않았다. 그는 반이란 9일의 아들이었다. 특전사의 혼이 숨쉬는 녀석이었다. 서 총장은 아이를 감싸 안았다. 하필 그 찰나 출입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이닥친 자들을 보인 순간 서 총장의 등골에 전율이 스쳤다. 저들이 필시 아들을 만신창이로 만든 놈들이란 사실을 동물적으로 감지해냈다. 면회실 문을 열고서 들어선 무리들을 본 찰나 서지호 총장의 전신에 싸늘한 살기들이 돌았다. 앞서 들어선 자는 어깨에 무궁화 2개가 박힌 중령 계급장을 찬사내었다. 키가 280cm를 훌쩍 넘겨 보이는 거대한 덩치의 굵은 목을 가진 사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미의 가슴팍에는 지휘관 명찰이 붙어 있었고 이름은 강태섬이었다. 제3형 특임여단 2대대를 통솔하는 괴대장이었다. 강중령이 뒤를 과봐들어선 녀석은 꽤 젊어 보였다. 30대 초반의 사내는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가 박힌 대위 계급장을 차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한승민이라는 글자가 박혀져 있었고 중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다. 두 장교는 흡사 자기들의 집인 양뻔뻔한 얼굴로 면회 실현을 살펴봤다. 강중령은 입꼬리를 비틀며 면회 나온 병사들을 훑어보았고 한대위는 그 곁에서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놈들의 뒤로 또 다른 병사가 쏙 들어왔다. 어깨에 4개의 잣대기가 그어진 병장 계급잔을 찬 젊은 녀석이었다. 얼굴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으나 눈매는 사나웠다. 놈의 명찰에는 조영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왼팔에는 면회실 관리병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다.
서 총장은 직감적으로 몸을 경직시켰다. 미일 4년여 년 전장과 작전 지역을 누빈 특전사 출신인 그녀는 살기를 감지하는 감각이 비범했다. 또한 지금 면회실 안으로 들어온 새놈들에게서 그녀는 섬뜩한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 감중령의 눈동자는 오만함에 절어있고 한 대위의 낯짝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조병장의 입에는 기분 나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 총장은 재빠르게 주위를 살폈다. 면회실에는 여러 명의 가족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저 새놈들의 난입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도리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서 총장은 동열의 어깨를 조용히 쥐었다. 미의 자식의 몸이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현은 강중령 무리를 보자마자 전신이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서 총장은 아이의 태도를 보고 단정했다. 옴들이 필시 강동현을 저렇게 만든 원흉들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화마가 불길처럼 솟구쳤지만 밖으로는 어떤 기색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평범한 일반 여성이 가면을 쓰고 앉아 있었다. 강중령은 면회실을 쭉 둘러보며 병사들을 감시하듯 노려보았다. 그의 눈길이 강동현에게 꽂혔을 때 딱 멈춰섰다. 강중년의 면상에 조소감이 번졌다. 그는 한대위를 보고 눈짓을 했고 한대위는 고개를 까딱이며 따라붙었다. 조병자는 그들보다 먼저 강동현이 있는 좌석으로 다가왔다. 조병자는 강동현의 바로 곁에 붙더니 탁자 위에 있던 과자 봉지를 낚아챘다. 미희의 서 총장이 아이를 위해 사온 것이었다. 조병자는 봉지를 흔들거리며 강동현을 찌르고 왔다. 놈의 목소리는 깔려 있었다. 강동현 이병면에 나와서 빠져가지고 앉아있네. 이게 군인의 자세냐? 강동현은 가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다. 허리를 꼿꼿이 하고 무릎에 주먹을 쥐었다. 허나 떨리는 손을 감출 수는 없었다. 서 총장은 자식의 꼴을 보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조병자는 과자 봉투를 고의로 놓치는 척하며 바닥에 처박았다. 과자들이 봉지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을 뒹굴었다. 놈은 강동현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내 소리 미끄럽네. 강동현 일병 주어. 강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줍기 시작했다. 서 총장도 같이 일어나 과자를 주우려 했다. 그때 조병장이 서 총장이 앞을 가로막았다. 놈은 서 총장을 쓱 보더니 비꼬는 말투로 내뱉었다. 면회 나오신 아줌마께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쫄병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니니는 조병장을 뚫어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싸늘히 식어 있었지만 조병장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놈은 도리어 서 총장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낯짝을 했다. 서 총장은 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나 그녀의 눈은 이 상황을 자장하고 있었다. 조병장의 어낸 짓거리 그리고 뒤에서 이 꼬라지를 구경하며 쪼개는 강중령과 한대위의 태도까지 강동현은 바닥에 부러진 과자를 하나하나 주었다. 그러자 조병장이 대놓고 발로 과자 한 개를 밟아 뭉갰다. 강동현은 부스러기마저 주우려 했으나 조병장이 다시 발로 쳐버렸다. 과자 파편들이 강동현의 손등에 튀었다. 조병장은 그 꼴을 보며 비웃었다. 그러곤 강동현의 정단이를 슬쩍 걷어찼다. 살살 쳤다고는 했지만 저것은 명백한 구타인이었다. 강동현은 비명을 참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서 총장의 손이 탁자 위에서 주먹으로 가냈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와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침묵을 지켰다. 시기가 중요했다. 확실한 물증이 급했다. 증인이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악을 확실하게 ጭ날 결정적인 타이밍이 필요했다. 강중령과 한대인은 묵묵히 뒤편에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농들은 조병장의 만행을 묵이라고 있었다. 되려 즐거워했다. 냄자는 동현이 과자를 줍자마자 그 봉투를 다시 낚아챘다. 그는 보란듯이 느긋하게 봉투를 떼서 과자 한 개를 꺼내 자기 입에 털어 넣었다. 동현을 비웃듯이 쩝쩝 소리를 크게 냈다. 그러고는 남은 과자 봉투를 도로바닥에 뿌렸다. 이번엔 훨씬 더 멀리 날렸다.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오호성은 동현을 향해 눈짓을 했다. 도로 주어. 그리고 강잔 입에 넣어.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으라고. 동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친을 갈아보았다. 네 서총장은 아들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모멸감과 울분 그리고 좌절감이 혼재해 있었다. 서총장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니까 내가 왔으니 잠시만 견디라고. 동현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 노안 떨리는 손끝으로 과자 조각을 집어들었다. 흙바닥에 뒹굴어 깨진 과자였다. 녀석은 그걸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어로 그 즉시 서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섰다. 그녀는 성큼성큼 아들에게 걸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 강장과 서총장 사이엔 냉기류가 흘렀다. 서총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시지요?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조병자는 서총장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놈의 눈가는 감옥감과 동시에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면회 온 보호자가 감히 본인에게 대들다니 놈은 한 걸음 더 접근하며 서총장을 위협하게 뱉었다. 뭐랍니까?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련을 훈수지랴. 당신 자식이 훈련을 똑바로 안 받아서 교육하는 거니 얌전히 계세요. 서총장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병장을 쏘아보며 대꾸했다. 훈련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교육이 아닌 가혹행위일 뿐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조병장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총장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서총장은 비로 살짝 밀려났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30년간 훈련된 신체로 중심을 잡았다. 조병장은 서총장을 째려보며 욕지거를 퍼부었다. 아줌마가 감히 어디서 설치는 거야? 여긴 부대야. 그대. 민간인은 조용히 찌그러져. 바로 그때 강태성 중령이 전면에 나섰다. 놈은 여전히 비웃는 낯짝으로 서총장을 깔보듯 보았다. 강중령의 목소리엔 거만함이 넘쳐났다. 보호자군 조병장 말이 옳습니다. 이곳은 군대고 저희는 군인입니다. 감독연 이변은 아직 교육이 덜 된 병사입니다. 기관을 잡는 것은 우리 간부들의 권한입니다. 민간인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저기 떨어져 계시죠. 강중렴은 서총장을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판승민 대위도 곁에서 클잔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훈수를 두었다. 그 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주머니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부대는 원래 거책에 돌아갑니다. 병사들은 이 정도는 버텨야 합니다.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서총장은 강중령과 한대위를 차례로 보았다. 놈들의 계급장을 응시했다. 무궁화 2개의 중령,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그들은 지휘관과 중대장이었다. 동현을 통솔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장교들이었다. 그러나 현재 놈들은 다오킹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아니 묵인을 넘어 즐기고 있었다. 서총장의 마음속에서 인내의 한계점이 무너지려는 찰나였다. 강중령은 조병장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어서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조병장은 다시 동현에게 다가갔다. 놈은 동현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진현을 향하게 했다. 동현의 머리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조병장은 공현의 등을 갈로 지그시 밟았다. 그러고는 비웃듯 뜯었다. 엄도현, 일병 바닥에 과자 다 먹어. 어머니 면전에서 제대로 된 군인의 자세를 보여드려야지. 동현의 손이 떨렸다. 모멸감과 분기로 온몸이 굳어졌지만 그는 방법이 없었다. 반항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닥의 과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찰나 서총장의 손이 재킷 안쪽 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고 묵직한 물건을 잡았다. 그것은 육군 참모총장 전용 비상 통신 간말기였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암호화된 회선으로 즉시 연결되는 특수 장비였다. 서총장은 불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검은색의 작은 기계는 겉보기엔 평범한 휴대전화처럼 보였지만 성단에는 육군 마크가 박혀져 있었다. 강중령과 한대위 그리고 조병장은 서총장이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안중령이 뱉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신고라도 하시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서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었다.
홍채 인식이 빠르게 통과되자 보안 한라인 목록이 떴다. 그녀는 수도방위 사령관 호출 버튼을 눌렀다. 망설임 없는 동작이었다. 면게름이 짧게 끊기며 바로 수신되었다. 굵직한 저음이 흘러나왔다. 특전사령관 한스묵 중장입니다. 총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미 사총장은 감정을 억누른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한 사령관, 마 서지우다. 지금 제장공수특전회단 비호부대 면회실에 와 있다. 육군 참모총장이 감히 병사에게 위협을 당했는데 지휘관들이 이를 묵인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내 아들 감동현 일병이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증거 또한 확보해 두었다. 당장 무장 헌병대 두 팀을 급파해라. 업무실장과 헌병대장도 대동이라. 또한 이 부대 대대장 강태성 중령과 중대장 한승민 대위를 긴급 체포할 명부를 만들어라. 소화기 너머로 한 사령관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총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총장님을 병사가 감히. 서 총장이 말을 잘랐다. 토달지 말고 당장 따르라. 1분 1초가 시급하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 총장은 휴대폰을 재킷에 챙기고 강중령을 싸늘히 노려보았다. 강중령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로 거만하게 굴었다. 반대위 또한 태연해 보였다. 조병자는 오히려 신이 난 것처럼 동해를 툭툭 건드렸다. 놈들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뒤 본인들 군생활이 곽살나 끝장날 것이라는 미래를. 리사 총장은 아들 곁에 서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다. 동현아, 걱정 마라. 엄마가 해결한다. 이제 살았다. 동현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은 바뀌어 있었다. 더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지에서 적들을 모조리 씹어먹던 살인기계의 눈이었고 수십만 군대를 통솔하는 사성 장군의 위엄이었다. 동현은 이제 알았다. 오모리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냈나. 서지우 총장이 전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옷 속에 넣자 면회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내감채성 중년은 아직도 삐딱한 자세였지만 미간을 조금 찌푸렸다. 한승민 대위는 다리를 꼰 채 서 총장을 아래 위로 받고 조영훈 병장은 픽하고 웃어댔다. 강중령이 먼저 빈정댔다. 전화하셨어요? 뭐 헌병이라도 부르시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린 규정대로 교육한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한대위가 맞장구 쳤다. 지간하신 말씀입니다. 여긴 군대고 우린 군인입니다. 외부인이 군 내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죠. 조병자는 괴놓고 동현의 곁으로 와서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동현은 떨었지만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조병자는 공연의 귓가에 대고 씹어뱉었다. 으아, 강동현 일병 네 엄마가 미친 짓을 했네. 뒤질래? 면회 끝내고 새멀관 와라. 동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른 겉목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서 총장은 아들과 눈을 맞추며 담담하게 나했다. 동현아 쫄지마. 너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댈 거다. 매직녀는 서 총장의 말에 헛웃음을 쳤다.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기 어딘지 알아요? 최정예 3공수여단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박센 특수부대란 말입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밖에서 감나라 배너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매인자는 강중력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잠잠했지만 그 시면 속엔 태풍이 휘몰아쳤다. 미 30년 전 그녀 역시 이곳 특전사 멤버였었다. 707특임대 소속으로 적진 침투 작전을 뛰었고 파병지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이끌었다. 그녀는 특전사의 본질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다. 또한 특전사의 자부심이 썩어빠진 선민의식으로 변질되는 과정도 알았다. 강중령 같은 놈들이 딱 그런 케이스였다. 서 총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네 시각은 16시 40분. 사령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이곳까지 헬기로 대략 20분 거리였다. 지시를 받고 이륙 준비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딱 30분 정도 소요될 것이다. 17시 10분이면 병력이 도착할 것이다. 머펑장은 머릿속으로 시간을 쟀다. 이제 30분만 버티면 된다. 강중련은 서 총장이 쫄아서 시계만 본다고 착각하고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한대위 쪽을 보며 지시했다. 어이, 오늘 면회는 파장 분위기인데 애들 싹 다 끌고 복귀해야. 안대위가 복창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는 면회실에 대기하던 병력들을 향해 고함쳤다. 전원 동작 그만해. 면회객과 있던 병사 5이 불이 나게 자리에서 튀어 일어나 박을 잡았다. 동현도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서 총장이 아들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네 서 총장은 한대위를 정면으로 옹세하며 쏘아붙였다. 면회 종료까지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내 아들은 못 움직입니다. 낸리의 표정이 구겨졌다. 그는 서 총장 코앞까지 가까와 위압적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보호자분, 지금 명령 불복 좀 시키십니까? 여긴 부대고 제가 직속 상관입니다. 당장 부대로 복귀하란 말입니다. 서 총장은 눈 하나 깜짝 알았다. 면회 규칙상 정해진 시각까지는 면회가 허용됩니다. 당신이 지휘관이라 해도 겁을 어길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왕중령이 말을 끌었다. 아줌마 진짜 막무가내로구만.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는 조 병장에게 신호했다. 조 병장이 동현 쪽으로 걸어갔다. 곧바로 동현의 깃을 틀어쥐었다. 동현은 조 병장의 힘에 밀려나 휘청거렸다. 미서 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조 병장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수십 년간 훈련된 기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조 병장은 벼랑간 팔목을 조여오는 것엔 악력에 놀라 비명을 지었다. 아가파, 뭐야 이게 지금. 서 총장은 조 병장의 팔목을 꺾으며 멱살을 쥐던 손을 풀게 만들었다. 조 병장은 팔목을 감싸쥐고는 뒤로 도망쳤다. 놈의 눈빛에는 수치심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미승령과 한대위는 돌발적인 이 상황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 평범한 민간인 여자가 현역군이를 제압한 셈이었다. 강중령의 낯빛이 붉게 상기되었다. 대체 뭐하는 짓이야? 감히 현역군인을 폭행하다니. 이건 엄연한 공무집행 반의죄야. 서 총장은 강중령을 보며 한 발짝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165cm 남짓이라 강중령의 비애자 같다. 그렇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포스는 강중령을 찍어 눌렀다. 미서 총장은 차가운 말투로 쏘았다. 공무집행 반의라고 떠드십니까? 그럼 당신들이 저지른 짓거리는 뭡니까? 면회 중인 병사를 구타하고 흙바닥에 버려진 음식을 먹이는 게 군무 활동입니까? 광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표정을 싹 바꾸며 대꾸했다. 저건 교육의 과정입니다. 아줌마 같은 사회인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미는 냉혹해야 합니다. 약해 빠지면 실전에서 죽습니다. 우린 놈들을 살리려 교육시키는 겁니다. 서 총장은 콧방귀를 꼈다. 교육과 가혹행위는 달개입니다. 당신은 그 구분을 못합니다. 강중령은 조사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훈계해요? 아, 군생활 해봤습니까? 서 총장은 꾀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차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4시 50분, 20분이 남았다. 강중령은 서 총장이 쫄아서 입을 다문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이겼다는 듯 웃으며 한대위에게 일렀다. 한대위, 저 아줌마 신원조회에서 고소장 작성해 군인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모욕죄 혐의까지 싹 엮을 수 있어. 한대위가 폭찬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무도 돕지 않았다. 강중령과 한대위는 이곳에선 절대 군주였다. 그들에게 대드는 것은 즉 자신의 아들인 병사가 피를 보는 길이었다. 서 총장은 그 공기를 읽었다. 공포가 억누르는 곳이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아렸다. 강중령은 재차 조 병장에게 지시했다. 조 병장. 강동현 놈 끌고 나가. 조 병장은 손목을 주무르며 머뭇댔다. 방금 서 총장에게 당한 기억이 그를 겁먹게 만들었다. 강중령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하냐? 얼른 안 해. 조 병장이 억지로 동현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요번에는 서 총장을 의식하며 살금살금 움직였다. 동현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서 총장은 아들을 보며 눈짓을 했다. 참으라는 신호였다. 동현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두 병장이 가시 동현의 팔을 낚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았다. 하지만 이내 커졌다. 마치 폭풍 전야가 다가오는 것처럼. 강중령과 한대위는 그 소리를 감지했다. 놈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것은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기가 떼지어 날아오는 소리였다. 강중년은 창가로 달려가 밖을 확인해 보았다. 하늘 가득 검은 점들이 보였다. 헬기들이 부대 쪽으로 급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강중년의 표정이 굳었다. 한대위도 창가에 붙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헬기들은 금세 코앞까지 다가왔다. 한대위가 중얼거렸다. 저게 뭐야? 오늘 계획표에 헬기 훈련은 없었는데. 강중령도 당황한 기색이 뚜렷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쥐고 작전과의 호출을 시도했다. 나 강태성 중령이다. 작전과 나와라. 아, 지금 우리 기지 하늘로 헬기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무전기에서 작전과 강직 참교의 가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저희도 금방 보고받았습니다. 특전사령부에서 긴급 작전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단장님께서도 현재 상황 확인 중이십니다. 강중령의 손에서 무전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릿전사령부. 그 말이 뜻하는 무게를 그도 알았다. 특전사령부는 모든 특수전 부대를 지휘하는 상위 부대였다. 게다가 그곳의 지휘관은 별 3개의 중전이었다. 맨 중령은 자신이 무궁화 2개를 간 중령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특전사령관은 그보다 네 계급이나 높았다. 헬기 소음은 이제 면회실 안까지 생생하게 들렸다. 건물이 울렸고 머리 위 조명이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주위의 방문객들도 겁에 질린 눈으로 외부를 주시했다. 강종령은 서 총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아들 곁을 지키며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차분했다. 마치 이런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강중령의 뇌리에 섬뜩한 직감이 박혔다. 방금 그녀가 통화한 내용. 그리고 현재 헬기들이 접근하는 것. 혹시나. 그러나 그는 그 의심을 부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개능간인 여자가 특전사령부를 조종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의 손끝은 떨려왔다. 한대위 역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강중령 곁에 붙어서 은밀히 물었다. 대장님, 설마 이게? 강중령이 말을 급히 막았다. 헛소리 마. 단순 훈련일 거다. 아, 타이밍 문제야.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믿음이 없었다. 괴음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이 커지고 있었다. 면회실 외부에서 병사들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크게 외쳤다. 폐기가 연병장이 내려왔습니다. 전원 폐기하십시오. 강중령은 창가로 뛰쳐갔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의 가슴을 싸늘하게 식게 만들었다. 거대한 헬기 2대가 부대 운동장이 내려앉고 있었다. 기체 측면에는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확실했다. 미체 문이 열리며 군인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네 선두의 선인물의 견전이는 별이 빛났다. 별이 3개, 3스타. 특전사령관 한승옥 중전이었다. 강중령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한대위도 참가에 붙어서 밖을 확인해 보았다. 그 역시 사령관의 빛나는 계급장을 목격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닌자는 아직 분위기를 잊지 못한 채 멍청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도 강중령과 한대위의 태도를 보고 뭔가 끔찍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헬기에서 내린 장군들과 참모들이 면회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내승욱 중장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의 곁에는 육본 감찰실장인 별 2개짜리 소장도 있었다. 그 뒤엔 헌병대와 의무관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강중령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됐다. 아까 그 여인의 통화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서 총장은 시계 바늘을 보았다. 오후 5시 6분.
생각보다 사분이 넘었다. 그녀는 흡족하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알렸다. 동현아, 이제 가야지. 손님들이 오셨단다. 동현은 모친의 지시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엔 당혹과 희망이 공존해 있었다. 강중염은 서 총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에는 공포가 서려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요? 서 총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금방 모든 정체가 드러날 터였다. 면회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한승욱 중장이 숨차하며 들어섰다. 그는 서 총장을 보자마자 거스령내를 올렸다. 총장님, 한승욱 중장 도착했습니다. 그날과 동시에 면회실 내의 시간이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한승욱 중장의 목소리가 실내에 크게 울려 퍼졌다. 총장님이라는 호칭이 공기를 찢었다. 내성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꽤 거기 떨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승민 대위는 한 발자국 뒤로 주춤거렸다. 조영훈 병자는 그 위치에서 굳어버렸다. 멸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고 숨을 멈췄다. 맨 중자는 서지호 총장에게 다가서며 다시 격리했다. 그의 안색에는 걱정과 우려가 넘쳤다. 서 총장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한 중장이 급박하게 물었다. 총장님 무사하십니까? 폭행을 당하셨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 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괜찮네. 안사령관. 허나 내 아들은 멀쩡하지 않아. 그녀는 곁에 선 동현을 손으로 가리켰다. 한 중장은 동현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눈가에 멍 터진 입술,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보이는 다리 부상. 한 중장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장군이 들어왔다. 어깨에 별 2개를 간 투스타였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성훈 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헌병 장교들과 군의관들이 따라 들어왔다. 강 실장도 서 총장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강성훈 소장입니다. 즉각 사건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서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중령을 가리켰다. 저기 무궁화 2계단 중령이 2부대 대대장 강태성이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 3계단 대위가 중대장 한승민이다. 그리고 저 병전이 조영훈 면회실 관리병이라더군. 강 실장은 3사람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강중령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서 총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을 더듬었다. 총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서 총장은 강중령을 굽어다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싸늘했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뗐다. 몰랐다고? 자네가 모른 게 뭐지? 내가 총장인 걸 몰랐다는 건가? 혹시 병사를 괴롭히면 큰일 난다는 걸 잊었단 말인가? 강중령은 입을 닫아버렸다. 단지 머리를 지면에 가을 듯 허리를 굽힐 따름이었다. 한대희도 급하게 자세를 낮췄다. 미승점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안색이 청백하게 변한 채 다리를 꿇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 중장을 보고 명했다. 의무관은 내 아이 먼저 살펴봐라. 상태가 위중한지 확인해. 한 중장이 바로 지시를 내렸다. 의무관 2명이 다가와 동현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뺨에 멍자국을 받고 다른 한 명은 가를 체크했다. 동현은 경직된 채로 검지를 받았다. 서 총장은 아이의 손을 꽉 쥐어줬다. 그녀의 손은 오려했지만 흔들고 있었다. 화가 흔들린 것인지 속상이 흔들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무관이 검진을 끝내고 보고했다. 총장님 왼쪽 눈가 주변 카박산, 입술 쪽 찢김, 왼쪽 종아리 여러 곳 멍자국이 관찰됩니다. 적어도 3번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 총장은 눈을 닫았다.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윽고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가엔 물기가 살을 썼다. 그러나 쏟아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울음을 삼켜냈다. 반면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싸늘해 보였다. 한사령관, 내 아이를 바로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하라. 헬기를 띄워라. 한 중장이 대답했다. 듣겠습니다. 총장님.
그는 송신기를 잡고 헬기 조종사에게 지시를 보냈다. 의무병들이 동현을 보좌했다. 오면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서 총장은 아들에게 말했다. 동현아, 엄마는 이곳 일을 끝내고 갈게. 병동에서 기다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도 눈물이 찼다. 그러나 꼭 눌렀다. 그는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의무관들이 동현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서 총장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면회장 문이 닫히는 찰나에 그녀는 강중령을 향해 몸을 틀었다. 강중령은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서 총장은 그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방 안 가득히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서 총장은 강중령 앞에 섰다. 그녀는 깔린 음성으로 물었다. 강태성 중령 너는 몇 해 동안 군복을 입었나? 강중령이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저 22년입니다. 서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22년 사관 학교냐? 아닙니다. 학사 장교입니다. 급전사에는 언제 왔나? 15년 전입니다. 서 총장은 탄식해버렸다. 15년을 특전사에 몸감고도 특전사가 뭔지 모르는군. 나도 특전맨 출신이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일했어. 특전사의 정신은 간인함이다. 하지만 그 간인함은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이 아니다. 특전사는 조국을 지키는 최고의 강패야. 그런데 너는 그 자부심을 망쳤어. 강중령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서 총장은 계속 말했다. 다시 묻겠다. 내 아이 강동현, 이병만 이런 피해를 당했나? 아니면 다른 병사들도 있나? 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긍정의 답이었다. 서 총장은 당 실장을 돌아봤다. 감찰 실장, 이 부대 정보 조사하라. 모든 병사를 만나보고 피해 사실을 모두 체크해라. 보고서는 3일 내로 내 책상에 갖다 놔라. 강 실장이 거수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내 서 총장은 다시 강중령을 굽어다 보았다. 그녀는 강중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중령이 몸을 떨었다. 서 총장의 손가락이 강중령의 계급장에 닿았다. 무궁화 2개. 총령 계급잔이었다. 서 총장은 그 계급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힘을 주었다. 쇠밥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 총장은 무궁화 2개가 된 계급잔을 강중령의 어깨에서 뜯어냈다. 강중령의 몸이 마구 떨렸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잔이 뜯겨져 나간 자국만 남았다. 실밥이 뜯어진 자국과 바른 옷의 색깔 차이가 뚜렷했다. 서 총장은 손에 든 계급장을 강중령 앞에 패대기 쳤다. 무궁화 2개가 바닥을 굴렀다. 서 총장은 차갑게 말했다. 강태성, 너는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다. 강중령의 어깨가 쳐졌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계급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22년의 군생활, 15년의 특전사 경력, 모든 것이 한순간 끝났다. 서 총장은 한대위를 향해 몸을 틀었다. 민대위는 벌써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서 총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한대위도 다리를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한승민 대위. 서 총장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한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예, 총장님, 자네 중대장이지. 맞습니다. 중대장의 임무는 뭔가? 내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 총장이 대신 말했다. 중대장은 중대원들을 통솔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병사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넌 뭘 했지? 병사가 구타당하는 걸 보고도 웃고 있었어? 그것도 그들의 지휘관으로서? 한대위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서 총장은 그의 어깨에도 손을 얹었다.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서 총장은 이번 힘을 주어 계급장을 끄덕냈다. 계급장이 뜯겨지며 은색의 마크들이 한대위의 군복에서 떨어져 나갔다. 서 총장은 그것을 발로 찼다. 한승민, 자네도 지금부로 군인이 아니다. 내의회가 휘청거렸다. 그는 겨우 중심을 잡으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서 총장은 끝으로 조 병장을 노려보았다. 조 병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녀석의 낯빛은 빛지장 같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서 총장은 차갑게 그를 일갈했다. 조영훈 병장, 네가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댔지. 다리를 짓밟고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라 했어. 게다가 상관인에게도 주먹을 썼어. 조 병장은 입을 번긋할 수도 없었다. 서 총장이 말을 이었다. 넌 병사이기 이전의 인간이다. 인간으로선 절대 못할 짓을 했다. 너 역시 군복을 걸칠 자격 따윈 없다. 서 총장은 조 병장의 계급장은 떼어내지 않았다. 바로 윤 실장에게 명했다. 저 셋을 당장 구속하고 군사법정에 세우도록 하게. 구타, 가혹행위, 미권남용, 밀상간산의 혐의를 전부 적용하도록 해. 윤 실장이 복창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헌병대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곧 안중령과 한대위 조 병장이 체포되었다. 안중령은 텅 빈 견장을 갈아보며 눈물을 쏟았다. 한대위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조 병장은 넋을 잃은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이 면회실을 빠져나갈 때 침묵만이 감돌았다. 오직 쇠붙이 소리만 들렸다. 단하는 서 총장과 하 중장, 윤 실장, 소수의 참모진만이 남았다. 서 총장은 창가 쪽으로 걸어가 밥을 응시했다. 연병장이 대기하던 헬기가 떴다. 동해를 호송하는 기체는 이미 떠올라 성남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서 총장은 그 기체를 눈으로 좇으며 길게 탄식했다. 하 중장이 머뭇거리며 입을 뗐다. 총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2야 부대에서 이런 사단이. 서 총장은 손을 저었다. 하사령관 자네 탓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결함이야. 일개 부대 이슈가 아닌 우리 군 전체의 감패야. 윤 실장이 거들었다. 총장님, 정군을 대상으로 한 정밀 감찰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의 서 총장이 긍정의 뜻을 표했다. 물론이야. 허나 당자는 이 부대부터 완벽히 쇄신하도록 해. 또한 피해 병사들의 치유와 안정을 가장 먼저 챙기도록 하고. 두 장군이 경례를 올리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서 총장은 다시금 각을 응시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 참으로 고단한 날이었다. 낮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야만 했다. 곁을 지켜줘야만 했다. 서 총장은 뒤돌아서서 지시했다. 난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네. 기철이는 자네들이 맡게. 허 총장이 제안했다. 총장님 헬기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서 총장은 손사래를 쳤다. 됐네. 관용차로 가겠어. 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그녀는 간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며 주위를 살폈다. 병사들이 먼발치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서 총장은 묵묵히 받아주었다. 곧장 주차장으로 발을 옮겼다. 그녀의 검은 세단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 차는 위병소를 통과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서 총장은 차창을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 뜨거운 액체가 볼을 가고 내렸다. 허나 그녀는 오열하지 않았다. 소리쳐 울진 않았다. 다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아들 동열을 떠올렸다. 멍든 얼굴과 떨리던 그 손을 그럼에도 견뎌내려 애쓰던 그 모습을. 서 총장은 스티어링 휠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박았다. 목적지인 수도병원까지는 좁히 1시간은 더 걸릴 거리였다. 서지호 총장이 성남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 옆에 당도한 건 저녁 6시 반쯤이었다. 그녀가 응급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는 게 보였다. 서 총장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다. 강동현 일병은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조회하고 답했다. 3층 정형외과 병동으로 배정되셨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서 총장은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향했다. 옥도를 지나며 호수를 확인했다. 305. 그곳에 아들이 있었다. 동현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다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안면부 열상도 처치가 끝나 있었다. 동현은 엄마를 보자 했어 밝게 웃어 보이려 했다. 엄마. 서총장은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쥐었다. 녀석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서총장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물었다. 담단이는 뭘 하더냐? 동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래요. 다리 타박산이랑 얼굴 찢어진 거요. 일주일쯤 치료받으면 된대요. 서총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의 손을 세게 잡았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동현아, 이 엄마가 미안하다. 벌써 눈치챘어야 했는데.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 탓 아니야. 내가 숨긴 거잖아. 서총장은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아들은 어미가 걱정할까봐 그토록 혼자 삭혔던 것이다. 밀순자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다. 이제 걱정 마라. 엄마가 싹 정리할게. 나쁜 일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게 막을게. 강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엄마 안중령 놈이랑 함대위농 조병자는 처벌을 받나요? 서총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놈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게 될 끼니 강동현은 눈을 감았다. 녀석의 낯빛은 묘했다. 후련함과 아울러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서총장은 아들의 눈빛을 보았다. 강동현은 여린 아이였다. 타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총장은 아들을 타일렀다. 옹현아, 네가 자책을 할 이유 없어. 죄를 지은 자들은 혼이 나야만 해. 그게 법이야. 또한 그래야만이 남은 군인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야. 강동현은 어머니의 뜻을 알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였다. 서총장은 아들 옆에 누워 그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왔다. 병실 유리창 밖으로 고심의 야경이 비쳤다. 서총장은 아들이 꿈꿀 때까지 곁에 있었다. 이튿날 새벽 서총장은 계룡대 육군 부대로 출근했다. 그녀의 탁자 위에는 강성훈 감찰실장이 남긴 비밀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총장은 서류를 넘겼다. 무거운 문서에는 제30시 특여 비호 부대의 민낯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강태성 중령과 한승민 대위가 지난 2년간 습관적으로 구타 행위를 일삼았고 묵인한 정원이 밝혀졌다. 다친 병사는 강동열을 비롯해 총 13명이었다. 그중 몇 명은 위조한 심리적 데미지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서류에는 거 놀라운 범죄 사실도 적혀 있었다. 안중령과 한대위는 군대 살림을 도둑질했다. 병사들의 밥값과 옷값을 훔쳐서 자기들 맘대로 탐지는 것이었다. 총 도난액은 3천만 원에 달했다. 놈들은 승진을 하려고 성과를 위조했고 간발을 시도하는 병사들은 폭력으로 입을 닫았다. 조영훈 병자는 그들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 녀석은 직접 부인들을 구타하고 겁박했다. 서총장은 보고서를 보면서 주먹을 꽉 말아 쥐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꼭 참아내었다. 그녀는 윤 실장을 불렀다. 윤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와 물었다. 총장님 찾으셨습니까? 서총장은 보고서를 내던지듯이 말했다. 이 서류를 포대로 당장 잡아넣어. 또한 군사법원에 강력 징계를 요구해라. 이건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니야. 계획적인 악행이야. 윤 실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법무실로 넘겼고 일주일 안에 재판이 열릴 계획입니다. 서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듭 말했다. 갇힌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도 완벽히 해라. 정신 건강과 회복을 돕고 원하면 의병도 허가하라.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전군 대상의 부조리 행위 전수 조사를 시작하라. 윤 실장은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장님. 일주일 뒤 계룡대 군사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 재판관은 계룡 계급장을 단 군인이었다. 법정에는 검찰 측 법무관들과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착석했다. 강태성은 명찰이 없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놈의 낯짝은 쾌니했다. 한승민과 조영훈도 비슷해 보였다. 객석에는 피해 군인들과 그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서총장도 객석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앉았다.
재판관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판 시작을 알렸다. 검찰 측 법무장교가 일어나 공소 사실을 읽었다. 구타 가오케니 위려, 갱사세금, 도덕 등 범죄는 말았다. 강태성과 한승민은 고개를 박은 채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조영우는 겁먹은 목소리로 핑계를 대보았지만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꺼내들었다. 갇힌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 군인은 통곡하며 말했다. 저는 밤마다 가위에 눌립니다. 조병장이 저를 패는 꿈을요. 제가 입대를 한 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제 적은 적군이 아니라 제 고참이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은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안중령 놈과 한대위 놈은 우리가 찌르면 군생활을 못 해먹게 하겠다고 겁줬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말이 계속될수록 법정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재판관도 굳은 얼굴로 말을 들었다. 검찰은 상해 진단서, 횡령 장부 그리고 내부 고발 자료들을 내놓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어미가 너무나 확실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재판관이 형량을 불렀다. 피고인 강태성 군형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파면 처분을 내린다. 강태성이 어깨가 축 처졌다. 피고인 한승민 같은 죄목으로 징역 3년 및 파면 처분을 내린다. 한승민은 고개를 푹 숙였다. 피고인 조영훈 폭행 윗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내린다. 조영훈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재판관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민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판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직도 답답했다. 그런 비극은 처음부터 없었어야만 했었다. 간년이 지났다. 감동연은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해 보였지만 겉으로는 꽤나 감담해졌다. 팔 또한 예전처럼 움직였다. 감동연은 정신치료를 받았다. 감당 주치의가 그의 불안증을 치료했고 강동연은 조금씩 나아졌다. 미 사령부 측은 강동연에게 제대 의사를 물었지만 강동연은 사양했다. 그는 다시 부대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떳떳한 군인으로 남고 싶어서였다. 미 서총장은 자식의 선택을 믿어줬다. 그녀는 강동연이 다시 야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부대였다. 내3공수여단이 아닌 제7공수여단으로 그곳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었고 간부들도 훌륭히 보였다. 강동연은 낯선 환경에서 군생활을 다시 했다. 어느 휴일 날 서총장은 강동연과 함께 현장을 강문했었다. 제3공수여단은 혁신적인 변화를 겪었다. 유능한 지휘관과 참모들이 배정됐고 썩은 간부들은 전부 교체되었다. 부대의 공기는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다. 서총장과 강동연은 연병장 구석에 서서 훈련장을 지켜만 보았다. 하늘에서는 간화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구름 위로 날아든 수송기에서 대원들이 몸을 건졌다. 둥근 낙하산들이 파란 하늘을 가득 수놓았다. 마치 눈송이가 춤추는 풍경 같았다. 서총장은 저 모습을 지켜보다 강동연에게 물었다. 동연아, 저 대원들이 보이니? 강동연이 대꾸했다. 네 어머니. 서총장은 나를 이었다. 군인은 저렇게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배짱을 지닌 사람들이야. 공포를 견디고 국가를 수호하는 애국자들이지. 그러나 참된 용기는 다른 거야. 불의한 것에 저항할 용기, 동료 병사를 아끼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게 참된 군인의 자세란다. 강동연은 말없이 긍정했다. 서총장은 아들의 등판을 손으로 쓸며 말했다. 네가 당한 일은 무척 괴로웠을 거야. 허나 그 고통은 의미가 있었어. 네 희생이 전군을 더 튼튼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어. 네가 용기는 알았고 내가 나섰기에 이제 후임 병사들이 덜 위험해졌어. 엄동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모친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엄마, 전 이제 참된 지휘관이 될 겁니다. 강하고 정의로운 간부가 될게요. 서총장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두모자는 멀리 낙하산들을 응시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스쳤다. 계절이 바뀌는 찬 바람이었다.
그 공기는 혁신의 신호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서총장의 확고한 숙청 의지로 부대 내의 악습타파 운동이 전개되었다. 미소원 수리가 쉬워졌고 내부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휘관의 인성 교육도 늘어났다. 강동현은 현 위치에서 묵묵히 복무했다. 그런 이제는 겁내지 않고 지냈다. 그에게는 든든한 배경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계셨고 엄격한 군법이 있었고 좋은 선임들이 곁에 있었다. 강동현은 서서히 참된 군인으로 거듭났다. 근력도 붙었고 요령도 터득했다. 특히나 그의 태도가 강했다. 이제 그의 눈엔 공포감 대신 확신만이 가득했다. 네 청장은 종종 아들의 면회를 갔다. 하지만 이제는 장군이 아닌 부모로서 갔다. 그녀는 의전 행사 없이 조용히 사복을 입고 왔다. 감동현과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즐겼다.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서총장에겐 너무나 특별했다. 자식이 무탈하고 보람차게 군복무를 마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원하던 바였다. 날이 저물었다. 서총장과 감동현은 비탈을 내려갔다. 공터에는 서총장이 차가워 있었다. 감동현은 막사로 복귀해야 했다. 서총장은 아들을 위병소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 감동현은 차에서 내린 후 총장에게 거스했다. 서총장도 받았다. 모자 관계가 아닌 상관과 부하로서의 예의였다. 감동현은 영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총장은 아들의 등짝을 바라고 왔다. 감동현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는 다시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이 될 터였다. 서총장은 핸들을 잡았다. 관사로 복귀하는 거리는 꽤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좋았다. 적폐는 청산됐고 개혁은 성공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하늘 위를 수놓은 낙하산들처럼 우리 군대도 더 높이 비상할 것이 분명했다. 닌자는 확신을 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의 가치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믿고 약자를 짓밟았던 이들의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권력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에 있습니다. 서지호 총장이 보여준 미개의 별은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시한하고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칼날이자 고통받는 병사들을 감싸 안는 방패였습니다. 권력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함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격한 군복 아래에서도 아들의 상처에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가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우리 삶에도 때로는 불공평한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타인의 아픔을 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단단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